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하다. 어머니, 한 달 생활비 얼마나 드세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의 6070대 부모님들은 대답을 망설이십니다. 돈 이야기는 늘 불편하고 어쩌면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 숨기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할게요. 우리 부부 지금 생활비 100만 원도 못 써요. 쓰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은퇴 후 20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한 달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노후는 편하게 살겠지. 하지만 진짜 노후의 무게는 돈이 없는 일상에서 서서히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비 100만 원 이하로 살아가는 은퇴 가구의 현실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선택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론 은퇴 후 매달 100만 원도 쓰기 어려운 삶의 민낯. 1살의 65세 주부 김정희 씨의 하루 절약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연립주택.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김정희 65씨는 평생을 알뜰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은 1년 전까지 마트 주차장에서 일했지만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뒀고 이제 부부가 받는 건 남편의 기초연금 32만 원, 본인의 국민연금 28만 원, 합쳐서 한 달 약 60만 원뿐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하루라도 일을 하면 5만 원은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반찬도 사 먹었는데 이제는 기침이라도 나면 큰일이에요. 그녀의 생활은 계산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공과금 12만 원, 식비 25만 원 계란, 두부, 채소 위주, 병원비 약값 1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 8만 원. 남는 돈은 없습니다. 명절 경조사? 그런 건 무서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TV 보면 노후엔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오늘 반찬값이 모자라면 내일은 아예 굶는 날도 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노후 빈곤이 아닌 생존형 은퇴자라 부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금 그녀는 살아남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 이 67세 은퇴 교사 부부 연금 있어도 쓸 돈이 없다.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67세 이태원 씨 부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노후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씨는 국민연금과 교직원 연금을 합쳐 월 21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 지원입니다. 큰애는 아직도 대출 갚고 있고 작은애는 아이 키우느라 맞벌이도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100만 원 정도씩 도와줘요. 남은 110만 원으로 부부가 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18만 원, 식비 40만 원, 병원비 15만 원, 기타 공과 금통신비 등 25만 원. 결국 우리도 쓰는 돈은 100 안팎이에요. 젊었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만 지금은 자식 키운 부모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말끝은 허무했습니다. 은퇴하면 고정 수입만으로 살 수 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자식 변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3살에 70세 홀몸 어르신 물가가 올라서 밥보다 라면을 택했어요. 정순옥 70씨는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갑니다. 청소 일을 하다가 관절이 망가져 몇 년 전 일을 완전히 그만뒀고 현재는 기초연금과 소득 하위 계층 수급 혜택으로 한 달 5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이고 가끔은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그녀는 식비를 한 달 15만 원 이하로 맞춥니다. 쌀은 정부에서 지원. 반찬은 마트 특가김치 한 포기. 외식은 1년에 12번. 추운 겨울엔 가스비가 무서워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하고 여름엔 선풍기 한 대로 버팁니다. 재밌는 건 젊었을 땐 연금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연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못해요. 준비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생활력이더라고요. 정보 요약 은퇴 후 100만 원 이하 생존의 핵심 포인트. 항목 내용. 주소득원 기초연금, 국민연금, 소액연금, 자녀지원 혹은 없음. 주요 지출 식비, 공과금, 통신비, 병원비, 교통비. 부족분 보완국가, 보조금, 절약형 소비, 무료 복지관 이용 등.
위험 요인 의료비 급증, 자녀 부양 부담, 물가 상승, 외로움. 결론 은퇴 준비의 본질은 예상보다 적은 돈으로도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 많은 사람이 은퇴를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사례들을 보면 은퇴는 살아가는 기술과 버티는 심리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준비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녀 지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를 먼저 지키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사는 시간이 더 깁니다. 사회적 연결망, 지역 커뮤니티, 복지 정보는 생존 도구입니다.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생존 전략 5가지. 생활비 가계부 작성 쓰는 돈부터 체크해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 서비스 확인 무료 도시락, 주거 지원, 복지관 강의 등 알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의료비 대비 실비 보험, 건강검진은 의무로 생각하세요. 자녀와의 경제 독립 선언, 정서적 연대는 유지하되 돈 문제는 확실히 선을 그으세요. 작은 일이라도 수입 마련 지역 공공일자리, 간단한 재택근무 등도 가능성입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게 하려면 결국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기품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는 어디쯤 와 있나요? 100만 원도 못 쓰는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경고등이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시선에서 본 은퇴 이후 생활비 문제, 100만 원도 쓰기 힘든 현실, 그 원인과 해법. 1.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은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현실. 은퇴한 고령층의 상당수가 100만 원도 쓰기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 수준을 넘어선 생계 위기의 신호이며 최근 고령 사회에서 점점 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근거. 통계청 2024년 고령자 통계. 65세 이상 1인 가구 평균 소비 지출 약 107만 원. 하지만 실제 지출 가능 금액 연금 보조금 포함은 그 이하인 경우가 다수. 2023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약 62만 원. 기초연금 수령 대상 단독 가구 기준 최대 약 32만 원.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은퇴자는 월 90만 95만 원 수준의 소득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건강보험료, 병원비, 공과금, 식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면 월 100만 원 미만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2. 은퇴 후 고정 지출 구성 분석. 다음은 실제 은퇴가 65세 이상 2인 기준의 일반적인 지출 구조입니다. 항목 평균 금액 월 기준. 식비 30만 35만 원. 공과 금전기 가스 수도 등심만 15만 원. 통신 비휴대폰 2회선 6만 8만 원. 건강보험료 10만 18만 원. 병원 비약값 10만 15만 원. 교통비용만 10만 원. 기타 필수 지출 5만 원 내외. 총 계 80만 110만 원. 포인트. 이 지출 구조는 최소한의 생존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경조사비, 취미생활, 여행, 문화활동 등은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 생존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3. 사례 기반으로 본 생활비 절벽의 원인. 사례 1. 소득원이 연금 외엔 없는 부부. 총 소득 국민연금 28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월 60만 원. 지출 식비 25만, 공과금 12만, 병원비 10만, 통신교통비 10만 총 57만. 비상금의료비 발생 시 감당 불가. 문제 핵심 연금 수급액 자체가 낮고 자산도 없어 노후의 현금 흐름이 심각하게 부족한 구조. 사례 이 연금은 받지만 자녀 지원으로 인한 생활비 고갈. 총 소득 연금 210만 원. 자녀 지원 100만 원. 남은 생활비 110만 원 부부가 쓰기에는 빠듯. 문제 핵심 자녀에게 생활비 혹은 손자녀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노후 재무 계획을 뒤흔드는 주범. 사례 3 단독 가구, 건강 문제로 의료비 지출 많음. 총 소득 기초생활수급 포함 55만 원. 지출 중 의료비 비중 매우 큼. 주거 식비 병원비 중 선택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 문제 핵심 건강 문제가 곧바로 가계 파탄으로 이어짐. 단독 가구의 의료 리스크 관리 미비. 4.
전문가 제안 은퇴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재무 전략. 1.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 설정. 1인 가구 기준 최소 100만원, 2인 가구는 최소 16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월 고정비를 산정. 단순 추정이 아니라 실제 가계부 기반의 시뮬레이션 필요. 2. 공적연금 외 추가 소득원 확보.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소액 부동산 임대, 시니어 일자리 연계 등.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생활 유지도 어렵다는 현실 인식 필요. 3. 주택 활용 전략. 거주용 자산에 묶인 유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전략 필요. 예 주택연금, 영목이지론, 다운사이징 등. 4. 의료비 대비 전략. 실손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만성질환 대비 저축 필요. 70대 이후 의료비는 지출의 2030% 이상 차지. 5. 자녀 지원 선 긋기. 경제적 독립선언을 통해 노후 재정 누수 차단. 상속과 생계 지원을 구분하여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5. 결론 쓰지 못하는 노후가 아닌 쓸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라. 65세 주부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대한민국 고령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구조적 경고입니다. 100만 원도 쓰지 못하는 삶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연금 불충분, 자산관리 미흡, 의료비 부담, 자녀 의존 등 복합적 요인이 만든 결과입니다. 반대로 은퇴 전 체계적 준비와 금융 전략만 있다면 쓸 수 있는 노후, 누리는 노후도 가능해집니다. 부록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은퇴 준비 항목. 점검 항목 준비도 X 대응 방법. 연금 수령 예상 금액, X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예상액 확인. 비상 자산 확보 여부, X 최소 1년 생활비 수준의 비상금 필요. 의료비 대비 보험 X 실손보험, 건강보험 보완 여부 확인. 자녀 경제적 독립 여부, X 자녀와 명확한 생활비 경계 설정. 주택 자산 유동화 계획, X 주택연금, 전세 전환 등 시뮬레이션. 요약하자면 은퇴는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어떻게 구조화했는가가 승부처입니다. 연금은 기본, 추가 소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료비와 주거비 전략, 자녀와의 경제적 거리두기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만 100만 원도 못 쓰는 노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 그 빛과 그림자, 공무원 평균 연금, 그 속살을 들여다보다. 연금? 에이 솔직히 옛날 얘기지. 요즘 누가 연금 믿고 살아? 공무원 연금? 그거 엄청 많이 받는다던데? 세금 낭비 아니야? 나도 공무원 시험이나 볼까?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연금, 특히 공무원 연금은 뜨거운 감자처럼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추측과 오해 속에서 진실은 쉽게 묻히곤 합니다. 이제 베일에 쌓인 공무원 연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생생한 사례를 통해 공무원 평균 연금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숫자 너머의 진실. 공무원 평균 연금 얼마나 될까? 공무원 평균 연금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말도 안 돼.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접하는 공무원 평균 연금액은 종종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2023년 기준 공무원 평균 연금액은 약 26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높은 연금액은 평균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퇴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월 20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한 경우 평균 연금액은 약 1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도 150만 원이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 물론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단순히 노후 소득 보장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낮은 급여, 잦은 야근, 높은 스트레스 등 공무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2. 3인 3색 그들의 이야기. 공무원 연금 누구에게나 똑같을까? 공무원 연금은 개인의 재직기간, 직급, 퇴직 시점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노후 보장이, 누군가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3명의 퇴직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무원 연금의 다양한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례 1. 김 선생님, 30년 헌신의 대가. 김 선생님은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교단을 지켰지만 학봉과 경무에 시달리며 경제적으로 늘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퇴직 후 김 선생님은 월 18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김 선생님은 연금 덕분에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2. 박 과장님, 씁쓸한 퇴직. 박 과장님은 20년 동안 구청에서 근무했습니다. 민원 처리, 예산 집행 등 경무에 시달리며 밤낮 없이 일했지만 잦은 인사 이동과 승진 누락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심한 박 과장님은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박 과장님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례 3. 최서기관님, 또 다른 시작. 최서기관님은 35년 동안 중앙부처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정책 수립, 국제협력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했지만 잦은 해외 출장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퇴직 후 최서기관님은 월 3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서기관님은 연금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 연금 개혁. 그 끝나지 않는 논쟁. 공무원 연금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공무원 연금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재정 적자의 주범이잖아. 공무원 연금 삭감? 그럼 누가 힘든 공무원 생활을 견뎌내겠어? 공무원 연금은 끊임없는 개혁 논쟁의 대상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 연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35년 헌신, 그리고 새로운 챕터, 최서기관님의 연금, 그 이상의 가치. 최서기관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높은 연금으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35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공무원의 삶과 그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35년 그 숨 가쁜 여정. 최서기관님은 35년 동안 중앙부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책 수립, 국제협력 등 굵직한 업무들을 도맡아 처리하며 국가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잦은 해외 출장, 경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 악화. 최서기관님은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며 국가에 봉사했습니다. 2. 월 350만 원, 그 이상의 의미. 퇴직 후 최서기관님은 월 3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액수만 보면 높은 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히 노후 생활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35년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며 국가가 최서기관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3. 새로운 도전, 연금이 선물한 자유. 최서기관님은 연금 덕분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연금은 최서기관님에게 단순히 돈 이상의 가치를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4. 최서기관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최서기관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공무원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연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다. 연금은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하자.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5. 연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 물론 공무원 연금 제도는 끊임없는 개혁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서기관님과 같은 수많은 공무원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최서기관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무원 연금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연금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과 그 삶이 사회에 기여한 가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잊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금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10상 중 8상이 맞이한 은퇴 후 비극,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면서 아침에 커피 한 잔에 여유 부리고 이제 좀 살만하겠지? 많은 부부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꿈을 꾸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은퇴하고 나니 여행은커녕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아깝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말다툼만 늘고 대화는 끊기고 경제는 빠듯하고 건강은 나빠지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기대하던 노년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 10상 중 8상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노년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관계, 달라진 생활 리듬, 현실을 모르고 마주한 갭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비극의 실체 사례 3가지와 함께 풀어볼게요. 듣다 보면 남 얘기 같지 않을 겁니다. 사례 1. 남편이 집에만 있어요. 제발 나가 좀. 서울에 사는 62세의 박씨 부부. 남편은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그날부터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TV 신문, 소파, 다시 TV 아내가 보기엔 그야말로 식충이 같죠. 처음엔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30년간 고생했으니 쉬어야지.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이건 휴식이 아니라 무기력한 폐인의 모습이었어요. 아내는 점점 짜증이 났고 작은 말에도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결국 말다툼 끝에 남편이 소리쳤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냐. 사실 남편도 불안했어요. 은퇴 후 갈 곳도 할 일도 없고 친구도 하나둘 줄어드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 서로 상처만 쌓였습니다. 이런 가정 한두 군데가 아니죠. 퇴직 후 역할이 사라진 남편,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아내. 관계가 삐걱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례 2. 우리 집 월급이 멈췄어요. 경기도 안산의 김씨 부부는 퇴직 전까진 나름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남편은 제조업체 과장, 아내는 마트 계산원. 아이 둘 키우고 대출 조금씩 갚고 그래도 여행 한 번은 다녀올 정도로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58세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재취업은커녕 면접조차 보기 힘들고 아내 혼자 버는 돈으론 생활비도 모자라요. 국민연금? 아직 수령 전이고 그마저도 월 70만 원 정도랍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식 한 번쯤은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00원 넘는 음식은 사치라고 말할 정도로 빠듯해졌습니다. 부부 사이엔 점점 대화가 줄고 남편은 무기력, 아내는 원망. 그렇게 웃음이 사라졌어요.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삶을 꿈꾸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현실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특히 꾸준한 소득이 사라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례 3. 함께 있는데 더 외로운 사이가 됐어요. 대전의 윤씨 부부는 결혼 35년 차입니다. 평생 맞벌이하며 아이 키우고 살다 보니 대화는 대부분 업무보 고식이었죠. 오늘 애 학원 데려갔어? 저녁은 국 끓였어. 퇴직하고 나니 둘이 온종일 집에 있는데 대화가 없어요. 아니, 말을 꺼낼수록 서로 어색하고 불편해졌죠. 남편은 아내가 왜 자꾸 투덜대는지 모르겠고 아내는 남편이 왜 나서서 뭘 안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부부는 결국 노인복지관에서 노년기 부부 소통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그제야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은퇴 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준비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은퇴 후의 삶은 돈, 일, 관계까지 전방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 모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일만 찾는다고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부가 함께 있다고 행복이 자동으로 찾아오지도 않아요. 은퇴는 새로운 출발이고 그 출발선에 제대로 서기 위해선 아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돈보다 중요한 건 소득 흐름. 은퇴 자금만 쌓아두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작게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유튜브든 소규모 사업이든 부업이든 간에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엄청난 안정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면 자존감도 살고 부부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2. 역할 재설정 반드시 필요하다. 집안에서의 역할 분담, 새로운 루틴이 꼭 필요해요. 남편은 퇴직자가 아니라 집안 일꾼 혹은 작은 CEO로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아내 역시 돌봄 제공자가 아닌 파트너로 존중받아야 해요. 3. 대화는 미리 많이. 퇴직 전부터 부부가 함께 우리 노후는 어떻게 살고 싶어? 라는 대화를 자주 해야 해요. 돈 이야기, 일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삶의 보람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은퇴 후 부딪힐 일도 줄어들고 위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50대라면 혹은 은퇴를 막 경험한 60대라면 부디 나만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10상 중 8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준비 없는 은퇴가 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노후를 살 수 있어요. 준비하고 대화하고 삶을 다시 설계한다면 말이죠. 노후는 고생 끝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뇌의 변화 때문이다. 뇌과학 심리학 사회학이 알려주는 은퇴 후 행복 전략.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은퇴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던 퇴직 후에 허탈하고 공허함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뇌의 구조와 호르몬 변화에 있습니다. 1. 뇌는 일을 멈추는 순간 빠르게 퇴화한다. 서울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위축되며 특히 은퇴 직후 뇌의 활성이 30%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계획, 동기, 감정 조절, 판단력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직장 생활에서의 회의, 문제 해결, 인간관계 조정 등을 하며 자극받는 곳이죠. 그런데 은퇴 후 일상에서 도전이 사라지면 이 전두엽은 쓸모없다는 신호를 받아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무기력감, 우울감,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의욕 없는 무반응 인간이 되어갑니다. 해법은 뇌는 쓰면 강화된다는 가소성 PLASTICITY를 가진 장기입니다. 매일 간단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수행하는 루틴을 만들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매일 오전 9시에 동네 산책 30분, 블로그 글쓰기 500자 같은 루틴만으로도 뇌는 살아납니다. 2. 사회적 역할 상실은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레빈 교수는 은퇴를 사회적 죽음 소셜 데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직업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사다. 나는 은행원이다. 나는 대기업 과장이었다. 그런데 은퇴 후 이 직함이 사라지면 마치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쉽죠. 실제로 은퇴 직후 우울증 진단을 받는 비율은 직장인 평균보다 약 3배 이상 높고 자살률 역시 65세 이상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해법은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직업 대신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은퇴 멘토. 마을 텃밭을 일구는 주말 농부. 노인정 체육 담당 시니어 트레이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때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이건 꼭 돈을 벌지 않아도 가능해요. 3. 관계 단절은 건강을 해친다. 하버드대에서 75년간
진행된 성공적인 삶 연구 그랜트 스터디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 습관보다도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문제는 은퇴 후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긴다는 점입니다. 직장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나면 소속감도 함께 사라지죠. 집에만 있으면 누구랑 대화할 일도 웃을 일도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뇌 건강과 신체 건강까지 악화시키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해법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주 일정한 요일에 친구와 전화하기, 주민센터나 복지관 강좌 신청하기, 동네 커뮤니티 동호회 참여하기, 심지어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과의 교감도 뇌를 자극하고 고립감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로움은 살인자입니다. 관계는 생명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3가지를 꼭 기억하자. 뇌를 쓰자. 매일 작은 도전으로 전두엽을 깨워라. 새로운 역할을 찾자. 나만의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 관계를 유지하자. 혼자 있지 말고 연결고리를 만들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비극이 되고 조금만 의식적으로 준비하면 2번째 전성기가 됩니다. 혹시 지금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뇌가, 마음이, 관계가 새로 출발할 타이밍이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작은 변화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 삶의 품격은 준비의 깊이에서 나온다. 당신은 그 삶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넘어서 실천의 시간입니다. 퇴사를 꿈꾸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 내 삶은 하루아침에 낯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퇴사 후 시간과 자유는 얻었지만 안정감과 방향성을 잃은 채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된 지금 저는 매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왜 이렇게 성급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퇴사 안 했을 텐데. 50대의 뼈아픈 후회. 퇴사, 나만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퇴사나 은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시원함과 자유로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좀 쉬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런데 실제로 퇴사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저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익숙했던 생활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일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퇴사 후 취미 생활을 하면서 보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 오히려 불안이 몰려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단절이 현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례. 퇴사 후 느껴진 경제적 불안. 김철수 씨 55세는 30년 동안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연봉도 꽤 높았고 퇴직금을 포함해 어느 정도 노후 자금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퇴사 후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현실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퇴사 후 한두 달은 그야말로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던 겁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고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집 수리 같은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면서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할 걸 그랬어요. 지금은 다시 일하려 해도 나이 때문에 쉽지 않네요 라며 후회했습니다. 교훈. 퇴사 전, 은퇴 이후의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세밀히 계산해보고 가능한 한 경제적 안정성을 갖춘 뒤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 퇴사 후 사회적 고립. 박미숙 씨 58세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도 좋았고 매일 활기차게 출근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퇴사 후에는 동료들과 점점 연락이 끊기고 함께했던 인간관계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조차 박 씨가 느끼는 공허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매일 새로운 일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퇴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갈 곳이 없는 현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니 혼자 남겨진 느낌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교훈 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와 커뮤니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호회나 지역 모임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준비하세요. 세 번째 사례 삶의 방향을 잃다. 이정호 씨 60세는 퇴사 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은퇴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 후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쉬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극심한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늦게 일어나 TV만 보며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퇴사하면 모든 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새로운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울해질 것 같아요. 그는 결국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등록해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퇴사 후에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더 행복한 퇴사 후 삶이 가능해질 겁니다. 퇴사 전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재정적 안정성.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예상 생활비와 비상 자금을 정확히 계산해 둬야 합니다.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투자와 같은 재정 계획도 미리 세워두세요. 사회적 네트워크. 퇴사 후에도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 등을 통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세요. 삶의 목표 설정. 단순히 쉼을 추구하기보다 새로운 취미나 학습,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세요. 이는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퇴사와 은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무작정 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 없이 퇴사를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퇴사 후 삶에 대한 준비와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퇴사는 선택일지 몰라도 그 후의 삶은 준비에 달려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퇴사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인 조언. 퇴사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퇴사나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건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의 삶은 철저히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퇴사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전문가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재정 계획.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돈만 있으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퇴사 후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내가 가진 돈이 충분할 거야 라는 낙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저축한 돈을 소비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불안에 빠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상담했던 어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20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퇴직 3년 만에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대부분의 자금을 소진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획에 없던 의료비와 물가 상승, 그리고 가족 지원금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팁. 퇴사 전 최소 5년간의 세부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명확히 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비상 자금 생활비의 최소 1년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세요. 2. 심리적 준비. 정체성의 혼란을 피하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퇴사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인정받던 위치와 역할이 사라지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B씨는 중소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일하며 일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자유를 만끽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팁. 퇴사 전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생활, 봉사활동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사 후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산책, 독서 혹은 운동 같은 작은 활동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3. 인간관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친구와의 연락이 끊겼어요. 퇴사 후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사회적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라는 조직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엔 이 연결이 급격히 끊기면서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C씨는 퇴사 후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며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퇴사 전에 인간관계를 더 잘 관리했어야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팁. 퇴사 후에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동료와의 정기적인 만남, 지역 커뮤니티 참여, 동호회 가입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관심 분야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가족들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들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4. 체력 관리. 건강은 시간과 돈으로 바꿀 수 없다. 퇴사 후엔 아프면 안 됩니다. 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건강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는 몸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D씨는 퇴사 후 여행과 휴식을 즐겼지만 정기적인 운동을 소홀히 하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지칠 줄 몰랐어요. 지금은 병원비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전문가 팁.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퇴사 후에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이나 호흡 운동 같은 정신적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퇴사 후 성공적인 삶의 3가지 조건. 계획적인 재정 관리.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은퇴 후의 소득원을 다각화하세요. 새로운 목표와 정체성. 퇴사 후의 삶에도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찾으세요. 사회적 연결 유지. 관계의 단절이 아닌 관계의 확장을 목표로 하세요. 퇴사 후의 삶은 단순히 자유를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도전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퇴사 후의 삶은 또 다른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후회와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퇴사 후의 삶을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